이렇게 PPT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만드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뭐 공무원이나 이런 데를 수원에서 많이 하면 PPT 몇 장으로 이제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 여기도 그런가 싶어서 일단 두 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당선이 그래서 이 공감정치의 세움학은 이제 본인과 서인의 분다.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고요. 이 네 번에 걸친 사화로 이제 훈파와 살인파와 정치적 사관도 대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4대빵입니다. 4대빵. 살인파들이 계속 어쨌든 화를 입어가지고 결국은 이 지방에서 낙향을 해가지고 이 새로운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외적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문정왕후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계 출신인 선조가 왕이 되면서 선조는 이미 살인들하고도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왕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좀 살인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응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도 되면 그 지방에 낙향했던 그 살인과학자의 중심 인물들이 각 지역을 거점으로 이 학파를 형성해요. 대표적으로 영남학파는 퇴계이양 그리고 퇴계이양은 지금 경상도 안동 중심 그리고 이 남병조식은 지금 경상도죠 삼청 진주 중심으로 이 학파를 형성하고 지금 서울 경기권으로 가지고 파주 지역을 거점으로 울곡이 그리고 우계성원 그래서 흔히 이분들은 이제 기호지역이라 해서 기호학파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바로 본격적으로 동서공단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72년에 이중경이 이 뭔가 분당이 일어날 거다. 이걸 예언을 했던 이런 기록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런 사례가 몇 차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종이 무덤을 이제 결과적으로 여주영웅으로 옮기는데도 최양선이라는 인물이 이곳에 무덤을 쓰면 후사가 끊어진다. 장자가 훼손된다. 이렇게 해서 무덤을 옮긴 사례. 그리고 우리 예전부터 야사이전하긴 하지만 부학대사가 경복궁 북악을 주산을 하면 200년 후에 크게 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최영자공 같은 경우도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파란풍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고향에 가시면 한때 최영자공 무덤 적분이었어요. 파란풍이 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옛날 사람들이 진짜 잘 맞추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도 많이 던져요. 그 중에 맞춘 것만 기록에 남고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뭐 던졌다가 아닌 거는 금방 사라지지만 진짜 맞네 이러면 오래 간다.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우리보다 아주 뭐 귀신 같다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예고를 했고 1575년 본격적으로 동서공단이 일어나는데 2조 전람기라 해서 2조 정남과 2조 자랑을 말하는데요. 딱 요즘으로 치면 행정안전부의 총무과장, 총무대장 이 직책을 둘러싸고 이제 인사권은 총무처가 총무과장, 대장 이런 분들이 인사권 주로 하잖아요. 직급은 낮았지만 인사를 결정하는 요직이었고 특히 초반에는 이 2조 전람직은 자천을 해요. 전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바로 이 1572년 영남학파의 학자 오건이 자신의 후임으로 김효원이라는 인물을 추천을 합니다. 김효원은 영남학파 역시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았고 문과의 장원으로 했던 인재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후임을 추천해야 되는데 요즘들이 후임 추천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 인수나무의 아우였던 외척이었던 심의겸을 좀 어떻게 심의겸이 와서 이 사람 좀 추천 좀 해라. 그러는데 이 오건이 이렇게 약간 이 사람 아니고 어떻게 오건이 이제 김영훈 추천해 줬으니까 이번에 자네 후임으로는 이 사람 어떻게 했어? 이러니까 이제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그 당시에 명종시대에 외척정치의 중심으로 있었던 윤현영의 집을 자꾸 방문했던 그런 방문한 적이 김영훈도 그때 방문해서 워낙 권력하니까 지금도 우리 막 정치인들 하면 맨날 그 로비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최근에 나왔지만 영필이 어디 했다 이렇게 계속 나오듯이 김효원을 그 권신의 집에 드나드는 소인의 처음에 이제 심의겸이 거부를 했다. 근데 왜 어떻게 됐어요? 김효원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라고 예상하냐면 이번에 김효원이 추천한 상황에서 심의겸의 동생 김춘겸이라는 심춘겸이라는 인물이 후임자로 거론됩니다. 안 그래도 그때 심의겸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 거부했던 그 사례도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효원은 이때 명분은 이 심의겸이 인수왕의 아우인 점을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정치 시대가 열렸는데
이 청요직을 외척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그런 과정에서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신의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당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 김효원은 지금 서울의 건천동에 살아요. 그 건천동은 어디냐면 여기가 그 당시에는 마른 데라고 해요. 예전에 근데 마른 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른 데 아니라 건천동, 여기 누가 태어나셨냐면 이순장, 그 건천동 출신이요. 그리고 심의경은 지금의 저 정릉, 원래 신동원 방씨가 있어요. 덕수공청 위치로 가는데 저건 동쪽, 이쪽은 서쪽. 그래서 바로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동인이라고 부르고 심의경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서인이라고 부르고 그 지역 영수에 살고 있는 지역명으로 동인 서인의 분단이 처음 시작됩니다. 이거 정말 그 뿌리가 쭉 이어져 가지고 바로 우리 그 YS하고 DJ 대립이 뭐라고 불렀죠? 상도동과 동대동.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나중에 일산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근데 또 상도동 대 일산하고 이름이 안 맞으니까 그대로 상도동 대 동대동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동인은 김효원을 지지하는 서울 지금의 건천동 그리고 심의경은 지금의 그 정동국은 그래서 이 동인들 영남학파가 중심이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약간 시골 출신들이 좀 하네. 저런 사람 어떻게 어떤 논리냐면 서인들은 심의경이 외척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은호영의 서슬이 시끄러울 때 우리를 도와준 그런 외척이다. 이렇게 해서 좀 수용하다는 어떤 논리라면 이 영남학파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골 출신도 강성해요. 뭐 어떻게 저러노? 외척을 어떻게 저런 시정설 하지 마. 뭐 이렇게 나와. 그렇게 돼서 이 처음에는 서경덕의 제자인 허여울 용수로 해서 유성영, 김성현, 이산의 정의용, 이원 이런 사람들이 동인이 되고 기호학파는 서울이라든가 경기 지역은 예나 지금 약간 또 조금 동건하다고 그러나요? 우리 말도 좀 그렇잖아. 아유 왜 그러니? 걔들 좀 봐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박순을 용수로 해서 정철, 송국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인의 구성원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동인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1589년에 일어났던 정열이 공모 사건. 우리 흔히 1589년이 기축년이어서 기축국사라고 하는데 이 정열이는 어떤 캐릭터냐 하면 식량문과 열가로 국자인데 사실 관직에 처음 진출할 때는 이와 같은 서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요즘도 우리 그렇지만 당적 바꾸면 이거 완전히 찍힙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동인의 입장에 정도되는 모습을 보니까 동인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의혹이 약간 찍히는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인이 되면서는 문관 수천 시절에는 서인의 핵심 인물이 박순, 송원들을 막 극렬하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 서인 입장에서는 저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인 호남으로 이제 낙향을 해서 그런데 이제 호남 일대에서 그 고학들도 가르치고 특히 정열입은 무예도 되게 뛰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열입의 명망이 높아지는 게 호남 지역에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이 대동계를 조직해가지고 딱 진압하고 이러니까 지역에서는 상당히 명망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1589년 10월 2일에 이 황해감사의 보고선장이 올라가는데 핵심이 정열이 역모를 깨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비상시국 회의가 열렸고 정열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정열을 체포하러 갔는데 정열임은 진안의 죽도라는 섬에서 자결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 자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열임의 그 연루된 사람들이 대거 소위 말하는 이 동인들이 대거 이제 수사망에 오르는 거예요. 수사망에 오르면서 정열임하고 특히 편지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요즘 우리 이메일 카톡 이런 거 잘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휴지 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해프닝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기생하고 헤어지는 게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정열입의 죽음에 동조했다 해서 잡혀오고 이런 해프닝가 일어나면서 그때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정철이에요. 정철이 서인의 핵심으로 정철은 서인에서 되게 강경 한 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수사가 엄청 확대가 되면서 여기가 지금 진안에 가면 여기도 이렇게 강물길이 이렇게 굽이 돌면서 여기가 섬처럼 생겼다 해서 죽도라고 합니다. 진안에 가면 지금도 현장이 있고요. 그러면서 정철의 처리를 둘러싸고 동인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깁니다.
바로 이 퇴계학파의 중심인물인 유성룡은 상당히 그래도 그 온건한 입장. 반면에 이제 정인홍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강경. 왜 그렇게 되냐면 이때 희생자들이 주로 남명조식이라든가 화담서경 부계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인, 소위 나중에 북인으로 갈라서는 이런 세력들이 더 화를 입으니까 이쪽에서는 이 유성룡이 그때도 또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니까 정치라고도 친하니까 좀 정치를 좀 말려달라. 이렇게 됐는데 상황이 그냥 온 거야. 대체 왜냐하면 이 남인 쪽에서는 그렇게 피해자가 없어서 주로 이 기축옥사는 북에 특히 남경 조식 라인 대거 화를 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인홍이 이제 일어서서 유성룡하고 같은 당도 이렇게 되면서 남인과 북인으로 되면서 또 유성룡 선생은 퇴계학파의 중심이 되고 정인홍은 남명학파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15, 16세기 1501년 두 분 동갑이에요. 우리가 흔히 퇴계 이항 선생의 뭐 학문적 라이벌 그러면 율곡이 선생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돈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실제 율곡이 선생은 1530년이시고 영대가 훨씬 후배고요. 그때 좌택의 운항령, 낙동강을 기준으로 경상좌도의 중심 퇴계 이항, 경상도 지금의 경상남도 쪽의 중심 남명 조식. 그래서 이 퇴계 이항 선생을 그 학문과 그 퇴계학파의 그 흐름을 그대로 계속 이어받아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이 생긴 거고요. 우리 여기 김백의 원장님 오랫동안 국학진흥원 하셨지만 그리고 거기에 계속 이 경남권에서는 우리 퇴계 이항 선생하고 정말 그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 남명조식 선생도 그런 정말 연구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삼청이 한국성비문화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 동국대학교 이번 1학기 3월 말에 답사갔는데 우리 성비문화원에서 우리가 숙소를 정했는데 산불 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삼청 지역 산불 우리 숙소에서 산불 보여요. 산불 보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헬리콥터가 물 실어 나가려고 막 어디 정말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이제 그 길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인의 원료에는 퇴계이학, 북인의 원료에는 남명 조식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북인은 가장 짧은 기간에 집권했다가 가장 또 분열이 많았던 그런 정치 세력인데요. 바로 이 선조 때 이 처음에 세자로 직분된 사람은 광해군이에요. 광해. 왜냐하면 선조는 첫 번째 왕비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전시를 맞이해서 후계자 진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김씨와 사이에서 나온 임해군과 광해군인데 임해군은 워낙 강폭해가지고 너무 내신이 안 좋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세자로 책봉이 되어서 임진왜란 때 상당히 그 정말 항전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게 차기 이제 후계자로 굳어지는 듯 싶었는데 선조 때 1602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 임목왕을 계기로 맞이하고 임목왕과 떡하니 영창대군을 탄생을 해요. 이 선조도 아까 말씀드린 반대 출신이니까 더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내 후계자도 또 후궁소생이 아주 싫어. 그러니까 이 영창대군 태어나니까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적장사.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도 샥 줄서기가 시작돼요. 저 선조의 뜻이 영창대군에 있구나. 그렇게 해서 끝까지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대북이라고 하고요.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소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선조가 제 판단으로 한 3, 4년만 더 살았어도 영창대군이 후계자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조가 사망했을 때 영창대군 나이 3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광해군으로 승리가 되고 이후에도 광해군, 선조, 광해군, 청북, 탁북, 골북, 육북, 중북 가장 정치권에서 분열이 많았던 정치 세력이 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는 끝까지 광해군을 지지했던 세력이 대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 정권은 흔히 북인 중에서도 대북 세력이라고 하고 정의는 이청, 허균, 우리 홍길동맹의 저자였던 허균도 상당히 감성 정치인이었어요. 우리가 의외로 문학적인 자질이 있으신 분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감성의 경우가 많아요. 정철 그리고 우리 고산준선도 남인이죠. 그리고 우리 또 김만중, 서부 김만중 또 결국은 남해로 유배를 갔고요. 허균 이런 사람.
근데 이거는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요즘도 뭐 이문열 작가, 뭐 조정래 작가, 뭐 다 정치색이 강하지 않으면 이 문학 작품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때 1613년에 개추곡 사회 바로 이 문경세제에서 은상을 살해하는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강도들의 진술에서 이 거사자금을 확보해서 영창대군을 수배하겠다 이런 진술이 나와. 영모의 진원지가 영창대군이다라는 판단에서 결국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이동했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권에서 너무 심해 이런 경우 있죠. 강화도 이동하는 거에 8살 때 진사를 시켜요. 월광에 가서 불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론이 약하죠. 거기다가 이제 거기 항의하는 이목들이 지금 도수를 이렇게 하는 패고 살처럼 반대 세력에게 이 어머니도 패하고 동생도 죽이고 완전히 아주 그런 조건이라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서인과 남인도 결집시키고 또 대국만 남고 북인 중에서도 뭐 소국이나 중국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1623년 민족 반열되고 이 서인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또 조선기는 인조반정 이후에는 남인이 자만 권력을 잡은 시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인이 권력을 잡고 그런 시기가 이어지는데요. 시대가 연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방해군을 폐위하는 큰 명분의 앞에서 되죠. 폐모살제. 그 다음 하나가 방해군의 외교정책, 소위 명과 황금 사이의 실외 정책. 여기에 이제 결과적으로 인조반정이 오시고 나면 요즘 개념을 하면 적폐청산이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했던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집어 버려요. 그 외교정책은 지금 평가에서는 꽤 잘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광해군의 외교정책은 전통의 우방국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전달해줍니다. 이런 논리로 친명 외교정책으로 확 바꾸게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두 차례의 불안을 초래했고 인조는 남한선생에서 그리고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 남한산성에서 47을 거치다가 지금 송파구 속춘동 삼전날로에서 1837년 1월 30일 굴욕적인 항복의식하고 군심왕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조 이후에 결과적으로 서인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인조 다음에 왕이 이제 효종인데 효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原因은 이 적자였던 소현세자가 비국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실록의 기록에서 독살 의혹이 상당히 짙고 이거 2020년에 영화 나갔죠. 보셨나요? 뭐죠? 올빼미라는 영화가 바로 이제 소현세자가 의문의 독살을 당했다. 그것을 이제 이 영화적으로 만들었고 저도 이 올빼미 영화 봤는데 올빼미 영화는 우리 한국 역사를 소개하는 영화이면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까지는 왕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 다 왕처럼 생겼는데 올빼미에서만은 왕처럼 안 생겨도 왕을 할 수 있다는 왕의 문호를 대폭 낮추었다는 점에서는 유해진 배우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나 왕할 수 있는 아무 배우나 왕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너무 미우니까 그 손자도 미워. 그래서 두 번째 아들 효종이 왕이 오고요. 효종은 아버지의 의동을 파악하고 북벌 정책을 추진하죠. 그리고 이 효종이 10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현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종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 당정에 또 상당한 시간을 보여주는 두 차례 예송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효종 즉위 후에 기해년에서 기해예송이라고 해요. 이때 이 상복을 입는 주체가 누구냐면 인조로 계비가 있었어요. 장렬하고 조실하고 이 조대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핵심은 바로 이 조대비는 서인들은 1년복을 입어야 된다. 남인들은 3년복. 왜 그러냐면 서인들은 이미 이 소현세자 때 3년복을 입었으니 이 차남이 더 기준이다. 그래서 1년복. 남이 무슨 소리냐. 효종이 왕인데 어떻게 왕이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1년을 입어 3년복. 근데 이때는 워낙 서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규정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 국조오래기 때도 경국대전 뭐 얘기 등등이 있는데 또 이런 거 해석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는 워낙 서인들이 권력을 잡을 때라서 이 서인들 논리가 먹힌 거예요. 이 효종이 현종이 서인들의 손을 들어줘서 조대비가 1년복을 입어요. 그러면서 3년복을 주장했던 남인들이 되고 유배를 가거나 정치적으로 숙청됐던 이 사건 기해예송.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남인들에게는 기회가 와요. 1959년에 이번에는 효종비가 돌아가십니다. 인선하고 돌아가시고 조셉이 또 여전히 아직 젊어요. 아니 나 이번에는 어떤 옷 입어야 돼? 막 이렇게 되니까 이때 서인들은 효종의 상태 1년복을 입었으니까 그보다 낮은 단계 9개월을 입었다. 차장의 며느리 이렇게 된 거고 남인들은 무슨 소리냐? 그때는 다 잘못된 거다. 왕비가 돌아가신 거다. 왕비 돌아가신 1년복이다. 그런데 진짜 현정이 말 들어보니까 이 서인들 괘씸한 거예요. 그 아버지인 효종을 차남이라는 그 각통에도 포인트를 두고 왕통에 포인트를 두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 권력 구조로 보면 서인들은 어느 정도 신권을 강화하는 그런 논리였다면 남인들은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종이 이제 들어보니까 이저 서인이 엄청 괘씸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확 바꾸고 남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송시열을 비롯한 이번에는 서인들이 무변을 가요. 그런데 이 가빈예송은 거의 현종 말년, 현종도요, 가빈예송 하는 기간이 돌아가십니다. 사승화를 하고, 그 다음 왕이 숙종이잖아요. 숙종이 또 왕이 올라가지고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송시열이 잘못했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그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 할아버지 효종, 정조 할아버지 인조도 감히 못 갖는 절대 권력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 사람은 잘못했네. 이렇게 된 거는 상당히 숙종의 카리스마를 보였고 그 당시에 이 신하들이 상당히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그런 숙종 때는 굉장히 가장 치열하게 되는 그 용어가 바로 한국이 정치적 국면이 바뀌었다. 세 차례 한국이 일어나는데 사실 기회에서는 잘 되고 싶죠. 숙종 집권기 때 바로 이제 남인들이 권력을 숙종 초반의 정국은 남인 정권 시대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오랫동안 권력을 잡아본 이 사람들이 한번 실각을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말 조치들을 취해 나가요. 그러면서 계속 결과적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계속 숙종을 통해 가지고 그 라인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결정타가 쓴 게 바로 이때 남인의 영수가 허적이라는 사람인데 허적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호를 받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 허적이 잔치집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남인의 영수 집 잔치 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협찬하려고 궁궐에서 쓰는 그때 비가 왔어요. 궁궐에서 쓰는 기름을 먹인 천막을 협찬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협찬하고 딱 가보니까 이미 허적이 가져갔다는 거야. 진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귀화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허적의 아들 허견의 영모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한번 확 다시 남인들을 대거 숙청하고 서인들을 그 권력의 중심에 두게 한 사건. 경신년인 1680년에 일어났다 해서 정치적 국면이 바뀌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뒤어서 기사하고 갑소랑까지 서인 한 번 잡았다가 남인 한 번 잡았다가 서인 잡고 그래서 한때는 이 숙종 때 강쟁이 가장 치열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이거는 숙종의 작품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숙종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번 서인 썼다가 그 숙청하고 다시 남인 쓰고 이런 식으로 이 숙종이 상당히 노련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요즘 좀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한번 1983년도에는 집권 세력인 서인 내에서 노론과 소론의 분열이 나죠. 이때까지 계속 어쨌든 그 서인들이 오랫동안 집권하니까 젊은 세력들이 열받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뭔가 불만해가지고 어떤 사회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윤정의 괴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윤정의 아버지가 윤성거라는 사람인데 이 윤성거가 돌아가시니까 윤성거하고 송시열이 친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스승한테 가서 요지문 무덤에 이제 쓰는 글을 좀 써달라.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리 좀 나쁜 사람,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사람이라도 돌아가셨을 때는 엄청 잘 써줘요. 그렇지 않나요? 신문에 막 기사 같은 거 갑자기 이분 뭐 이상하다가 돌아가시면 뭐 되게 아주 괜찮았고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송시열이 윤성거의 아킬레스건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그때 그 부인도 자결을 해요. 근데 도망을 갔어요. 그 노비에 붙잡아라. 이게 두고 이제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이야.
그런데 송시열이 요즘에 강화도에서 뭐 미복을 입고 피난을 했던 이야기도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나버리고 윤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묘지문에 그 정말 그 아버지가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을 좀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니 이거 빼주십시오 하니 한술 더 떠가지고 송시열이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박세치가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좀 연배가 있는 세력에서 노론, 그 윤정은 연배가 낮은 세력에서 임조소 그리고 이 송시열의 그 근거지가 지금 대전에 있는 회덕이요. 윤정의 근거지 논산, 니산이라고 해요. 이 논쟁은 회의 논쟁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원인에는 또 노론과 소론은 여러 가지 또 원인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삼전도 비문을 둘러싸고도 이때 최종적으로 삼전도 비문을 쓴 인물은 백헌 이경숙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회장님 이용규 회장님의 또 선조시죠. 그래서 이 이경숙 선생님 백헌이 이제 결과적으로 춤대를 써요. 참뭐 장이용 뭐 이런 사람은 나는 뭐 평소 고질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니까 그쪽에서 빨리 제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론 쪽에서는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소론은 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소론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약간 좀 온거나 그렇게 되면서 노론, 소론의 분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숙종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89년 기사하거든요. 장희빈 문제예요. 바로 이 숙종이 장희빈을 후보로 맞이한 후에 이년왕후하고는 자식을 보지 못했는데 장희빈이 떡하니 원작을 낳는 거예요. 종조. 너무 기쁘니까 세자가 되기 전단계의 원작을 책봉해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서인 노론 입장에서는 저 이년왕후가 아직 그 당시 나이 22살이었어요. 아직 그 태기가 있을 나이인데 원작 책봉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알아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가 되고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우암 송시열 계속 상소를 올려요. 예전에도 상소를 올릴 때 우리 그냥 한번 채택이 안 되면 다시 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신 것 같아요. 미리 써놓고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주에 유배 보냈다가 결국은 유배지에서 서울로 압송당하는 과정에서 정읍에서 사역을 하시고 83세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조선의 최장수왕 영조대왕도 83세에 돌아가시고 이 신권의 상징인 우암 송시열 선생도 83세에 돌아가시고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하시고 83세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도 83세에 돌아가십니다. 83세.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하고 이제 살아보니까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너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다시 보기를. 조선의 왕비 중에 이해하고는 9번이나 왕비가 된 사례예요. 9번이나 왕비 책봉을 받고 되면서 바로 이때 이 장애인을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약간 남인들 오래간만에 집권해보니까 약간 남초도 정돈 같은 그런 맛을 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리하게 영모 사건 조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숙종이 다시 서인들을 중용한 이게 1694년 갑술령이어서 갑술헌국이라고 그래서 서인 한 번, 남인 한 번, 또 서인 이렇게 집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 숙종 후반에는 이제 남인들은 거의 정치적으로 특히 갑술왕국이고 한전의 남인들은 정치적으로 정계에 거의 발을 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주로 제야이스에서 한문이 그래서 우리가 실학자들이 남인이 다수 배출된 거예요. 이 유영원, 우리 방교수를 조술한 유영원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호이 그리고 그 제자 안정복 우리 이중환, 킹리지에서 이중환, 그리고 우리 기산이라는까지 다그 남인 집안에서 실학이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실학자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번에는 중앙집권 세력이 서인 노론하고 소론이죠. 서인에서 분열한. 그러면서 이번에는 왕이 개성을 둘러싸고 또 한 번 들이갑니다. 소론은 경종을 지원을 했고요. 노론은 소위 연인군, 영조를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종도 소론의 지원 속에 왕이 되면서 1721년에서 22년까지 신이 목사, 신충룡과 이민년의 목사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노론의 핵심 인물
4대 신을 다 사사시킵니다. 김창집, 이명, 이건명, 조태채 그렇게 되면서 영조도 상당히 불안한 세제라고 하죠. 세제 위치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종이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4년 만에. 그래서 일설에는 동궁에서 가져온 게장과 생강을 믿고 영조가 죽었다 이런 rum어가 막 퍼지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 반란이 영조 때 일어난 무신난, 이인자인난 오론들이 바로 경종에 북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반란이고요. 어쨌든 영조는 오론의 오론 속에 왕이 올랐고 자신도 당쟁에 아주 정말 폐해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영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일성을 얻었던 게 바로 통칭제. 그 앞에 소개했지만 최장조왕, 가랑장기 때였고 그래서 21살 때 세제 때의 그 추상하고 지금 51세 30년이 지나면 체력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조의 장수기에는 채식과 철저, 건강, 관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조가 좋아했던 음식 보리밥, 고추장, 순창 고추장, 한약죽 그리고 경옥고를 즐겨 드셨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때 잘 나갔던 우리 역사 강사, 선지적 강사가 경옥고 선전을 하기도 있어요. 영조님께서 즐겨 드시는 경옥고 이렇게 실제 스님과 경옥고를 즐겨 드시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왕이 오는 과정에서 특히 노동초공과 당면을 돌리고 자신도 정말 목숨을 잃었던 그런 폐해를 이제 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삼평도 원래 유교경전이 서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평무당이면 왕도 평탄이요. 무평무당이면 왕도 평평에서 탕과 평을 얻어서 탕평책. 그래서 이때는 주로 온건파를 그러니까 온건 중에서 온건 지금도 보시면 민주당 쪽에서 좀 온건한 그런 정치인이 있고 저 국민의힘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물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1727년에는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성균관에 탕평제를 세우는데요. 딱 여기 지금 또 남아 있어요. 주의불비는 분자지 공시이요 비불비는 소인지 사이다. 그래서 항상 편당을 짓지 않고 두고 하라고 해요. 이 왜 그럼 성균관에 세웠을까요? 조선시대 성균관은 예비 관리 1차 시험 합격자, 즉 생원이나 진사로 합격한 사람들이 2차 시험 관리가 되기 위한 문과시험을 준비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허생예를 들고 최진사 백설제다, 최진사, 맹진사, 백경사 다 들어보셨죠? 허생원, 맹진사, 최진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 2차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1차 합격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균관에서 최종 합격해서 관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리로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러면 뭐 시끄러운 거 뭐 이야기하도 말 안 들어요. 신입 때 아주 그럴 때는 말 잘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건국대에서도 그래서 이 학생들도 신입생 들어오자마자 학생회비 받아요. 한 2학년, 3학년 되면 학생이 잘 되거든요. 뭔가 팔팔해달 때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관리가 돼도 정말 남경을 하지 말고 평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영조 때 평평책이 시행된 것까지가 우리 역사에서 흔히 말하는 남경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조선시대 사화에서 남경의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많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사화 당쟁에 대한 건국대학교 신병주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병주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